자, 그렇다면 시민들이 생각하는 외교 안보의 문제점은 뭘까요? 저희가 직접 거리로 나가서 시민들께 들어봤습니다. 동북아 간의 신뢰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이 실질적으로 보여지지 않아서 국민으로서 어느 정도 답답한 부분이 있고요. 그냥 말만 꾸며서 할 줄 알지 그렇게 실천을 하질 않으니까 오히려 그 신뢰 프로세스가 더 깨지고 있지 않나. 이름은 거창한데 실질적으로 약간 알맹이가 없는 느낌이 듭니다. 뭐 어떤 걸 하는지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고 그냥 말만 그냥 번지르르 하고 실제적인 효과는 하나도 없는 것들 같아요. 뭔가를 하려고는 하는데 효율적이지 않은 것 같고 허울뿐인 좋은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 박근혜 정부는 신뢰 외교라는 그런 큰 바탕하에서 지금까지 3대 외교 정책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동북아 협력 구상,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그 이제 한 4년쯤 됐는데 이 정책들은 지금 현재 어디쯤 와 있습니까? 썩 결과가 좋다고 말할 수는 없죠. 네. 우선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말하더라도 우리 한중 관계, 한일 관계가 아주 좋지 않은 상태에 그렇죠. 있는 게 사실이고 한반도 신뢰를 보더라도 남북 관계가 역시 신뢰 뭐 거의 바닥에 있는 그렇습니다. 상태죠. 유라시아도 뭐 별로 멀리 나갈 수 없는 여건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셋 다 좋은 평점을 주기는 어렵다고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처음에 출발할 때는 그렇게 거창하게 멋진 구호로 시작을 했는데 가다 보면 결국 남는 게 없게 되는 그런 결과는 왜 나오는 겁니까? 처음부터 좀 실현 가능성이 좀 적었다고 인정해야 되겠죠. 셋 다 상당한 거대 담론인데 우리의 역량이라든가 또 주변국의 여건이라든가 하고 비추어 볼 때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을 밀고 갔다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선거 공약으로서 어떤 거대 담론을 하는 것은 선거 때 용도로서는 일리가 있을 수 있지만 집권 후에는 그러한 것들이 현실에 맞게 좀 수정 보완될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그대로 갔다는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아주 그러한 정책을 거대 담론을 아주 강력하게 홍보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괴리가 커진 것인데 수정 보완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뭐 소통의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아니면은 이제 또 그런 분위기 속에서 관료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해야만 할 전문성 가진 관료들이 자기 검열을 하다 보니까 회피주의로 이것을 피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뭉뚱그려져 가지고 이렇게 복합적인 결과다 이거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선 후보들은 거창하고 화려한 어떻게 보면 구호에 불과한 그런 선거 공약 그것을 외교 정책으로 내세우고 그다음에 되고 난 다음에 그걸 밀어붙이는데 현실성은 떨어져서 하다 보니까 제일 안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런 말씀인 것 같네요.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로 돌아가면은 꼭 지금 정부만 그런 일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모든 정부가 그랬다는 거죠. 거의 모든 후보들이 한반도, 그다음에는 동북아 지역에 관한, 그다음에는 동북아를 넘어서 가는 그런 세 가지 주제에 관한 거대 담론을 다 내놓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부도 그게 이상할 건 아니지만 동시에 또 새로운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걸 그대로 강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죠. 예. 그건 뭐 말만 그럴듯하지 않느냐. 그 실질적으로 뭘 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하나 좀 따져보려고 하는데 지금 리셋 코리아에서 지금 그 분과에 계시지만 거기서 얘기하는 게 이른바 얘기하는 네이밍, 구호 이런 것들을 너무 거창하게 잡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잘 안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좀 그러니까 우리의 역량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교적인 선택지를 냉철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가 중견 국가의 정도의 위상이고 또 주변에는 아주 거대한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동북아의 어떤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아니면 동북아를 넘어서는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할 때에도 우리의 역량에 맞는 것 또 주변국의 흐름에 큰 흐름에 맞는 것을 찾아 들어가야 되는데 되게 선거 때는 그러한 고려 없이 그냥 막 거대한 담론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남북 관계도 좀 현실주의에 기반하지 않고 좀 구호성 그런 명분성 주장들을 내세웁니다. 뭐 거기까지는 선거용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집권하면은 여기 이런 과정들이 좀 조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조정하는 과정에서는
관료들의 역할이 필요합니다. 관료들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유사한 일들을 쭉 해왔기 때문에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죠. 그런데 관료들의 그런 인풋이 없거나 또 관료들이 그런 인풋을 자제하거나 함으로써 이런 괴리가 생겨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괴리를 그러니까 실행하려는 의지와 또 실현할 수 있는 현실사의 괴리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홍보로 때우는 겁니다. 홍보로.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다 드러나면서 괴리가 현실화되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그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만 좀 볼까요? 그 노무현 정부 때 예. 동북아 균형자론 같은 게 있었고 예. 또 이명박 정부도 뭐 아시아까지 이걸 확대하겠다 예. 뭐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들어와서는 그게 더 큰 범위로 예. 유라시아까지 이니셔티브를 쥐겠다 뭐 이런 얘기를 어떻게 보면 지금 와서 보면 좀 허황된 얘기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개별의 어떤 그 담론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총평을 좀 해주시죠. 뭐 제가 모두에 간략히 얘기를 했는데 남북 관계 현실을 보시면 자명하죠. 뭐 신뢰 바닥에 있고요. 남북 간에는 막후 대화도 없는 상황이 지난 5년간 지속될 정도로 그런 과정에 있었고요. 동북아는 우리가 아이디어는 띄웠지만 가령 우리가 어떤 문제가 또 있었느냐면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지 못하는 점도 있지만 또 하나는 운용을 할 때 동북아 평화라고 하는 거대한 담론하고 실제 외교 운영 사이에 괴리가 있었습니다. 예컨대 동북아 담론은 내놨지만 처음부터 일본하고는 마찰이 굉장히 네.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동북아라는 게 결국 주요국이 한국, 일본, 중국인데 한일 관계가 마찰로 일관되고서는 동북아 평화협력을 추구하기는 좀 어렵죠. 그런 식으로 잘 들어맞지 않은 현실이 지금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유라시아는 그 셋 중에서도 더 좀 결과가 미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유라시아에 대해서 이니셔티브를 쥐겠다,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 자체는 말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좀 거대한 거고 너무 미래지향적이고 너무 야심적이라고 볼 수 있죠. 거기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뭐 물류 연결, 철도 연결 뭐 여러 가지들 아이디어들이 있지만 북한 요소 때문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고 또 그것들을 우리가 주로 할 상대인 러시아나 중국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큰 나라들의 흐름을 잘 교량하지 않고 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 지금까지 저희 해방 이후에 그 역대 정권이 쭉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대로 괜찮은 외교 정책이었다. 외교관들 중에서 뭐 그런 얘기 하실 거 아닙니까? 아, 우리가 보기에 이건 정말 잘한 외교 정책이었다. 그런 게 있습니까? 대체로는 이제 우리가 가령 북방 외교를 했을 때를 드는 사람들이 북방 외교? 많고, 예, 노태우 정부, 예, 예. 노태우 대통령 때 말이죠. 그런 부분을 그 점을 거론하는 분들이 많고 저도 대체로 뭐 동의를 합니다. 제 자신 그 일을 좀 한 적도 있습니다. 그 시기에 탈냉전이라고 하는 시대적 흐름을 잘 탄 것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우리 외교가 공산권으로 지평을 크게 넓힌 것이죠. 소련하고 중국하고 수교한 게 그때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외교에 큰 전기가 이루어졌던 때가 그때이기 때문에 그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저는 약간의 아쉬운 점이 있다는 점도 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때 우리가 북한의 후견국이라고 할 수 있는 소련, 중국과 수교를 하고 공산권으로 진출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때 그 일로부터 해서 일종의 상실감, 패배감, 박탈감을 굉장히 크게 느꼈던 게 사실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우리가 시대 흐름을 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짐과 동시에 북한이 처했을 수 있는 그러한 곤혹스러운 상황에 대한 원모 심리까지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북한이 사실은 그때부터 핵카드를 좀 만지작거린 것이 사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상황에서 우리가 그와 같은 전환적 발상을 할 수 있었을지를 의문시 되는 점이 없진 않습니다만 아주 진선진미한 기대를 하자면 우리가 그런 탈냉전적인 상황을 활용해서 중소와 이렇게 교류를 넓히고 영역을 넓혀가면서 동시에 또 한 번 탈냉전적인 사고로 북한을 대했으면 좀 더 달랐을 수도 있다는 아쉬움이 약간 남습니다. 지나간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예, 예. 자, 그런데 저희가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뵈니까 시민들은 정상 외교에 대해서도 상당히 불만이 있었습니다. 대통령 외교가 너무 화려하고 너무 보여주기식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요. 자, 시민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좋은 성과가 많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옷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시다 보니까 약간 패션쇼 하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악수하고 사진 찍고 그러는 거. 정책을 그냥 결정하러 간다기보다는 그냥 쇼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을 위해서 간다고 하긴 하는데 그렇게 솔직히 안 보이고 그냥 해외여행 가는 느낌? 저도 해외여행 가고 싶은데. 자, 대통령의 정상외교에 대해서 시민들은 저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수하고 사진 찍고 쇼 아니냐, 뭐 해외여행 가는 것 같다, 뭐 결과가 없지 않느냐. 처음에는 뭔가 많이 했다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면 한 게 별로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청와대 출입 기자하면서 순방 따라가 봤는데 너무 많이 따라간다. 그 수행원들이니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좀 저희가 너무 뭐랄까 그 허세를 부리는 정상외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좀 거품을 뺄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동의합니다. 지금은 너무 많은 규모의 대규모로 행사 위주로 뭐 의전 위주로 하는 경향이 좀 없지는 않죠. 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외교라는 것이 갖는 상징성이라든가 어떤 또 정상 간의 대화를 통하여 돌파구를 여는 효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지금보다 조금 간소하게 좀 단촐하게 실질 위주로 바꿔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 갔다 오면 되게 이제 홍보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 외교 성과에 너무 보여주기식 외교 성과에 순방 외교가 치중하고 있다 이런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홍보가 너무 전면에 나오는 점도 사실 뭐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좀 바꿔가야 되는 개혁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정책적 실질 성과가 중심이 되고 그걸 기초로 일정한 홍보를 가미해야 맞는 것인데 사실 정책적 실질 성과가 적은데 홍보를 너무 많이 가미하면 나중에는 다 드러납니다만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홍보 효과가 있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자꾸 거기에 이제 유혹에 끌리게 됩니다. 정부로서도 그 점을 좀 앞으로는 바꿔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언론에서도 그런 점을 좀 더 날카롭게 도와주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우리 외교가 건전하게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평생을 외교관으로 사셨지 않습니까? 결국 이제 러시아 대사까지 하셨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현재 한반도 상황을 구한말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외교가 굉장히 기로에 서 있다. 타성 외교의 어떤 종말 같은 지점에 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문 외교관의 경험으로서 지금 한반도가 당면하고 있는 외교적 어려움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물론 구한말보다야 우리의 역량이 훨씬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바로 비교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우리가 개척할 수 있는 만큼의 역량은 있는 상황이죠. 그 점은 좋은 점이긴 하지만 주변 여건은 지난 한 수십 년간을 비교해 보더라도 꽤 엄중한 건 사실입니다. 북한 핵 문제 상황이라는 것이 지금 거의 아주 제일 나쁜 상황에 치닫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중 관계 역시 아주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사드 문제를 비롯해서 어려워져 있고 일본하고 관계는 오랜 기간 나빴다가 조금 나아지는 상태에 있지만 아직도 악재들이 여기저기 지뢰밭처럼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미국에서는 이제 약간의 불확실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미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변수가 있는 정도의 불확실성이 큽니다. 이게 전부 우리 주변인데 또 우리 내부 자체는 지금 이제 정치적 과도 상황, 공백 상황이죠. 대처 역량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겁니다. 이 과도 상황이 어느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지는 모르지만 해소된다 해도 그 다음 정부와 이런 큰 이슈들을 그 다음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느냐, 동맹관계 어떻게 하느냐는 건 여전히 과제로 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처한 상황은 아주 유별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는데 우리가 외교 강국으로 빨리 재거듭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